나는 올해 75입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태성그룹의 회장이죠. 5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 빈 사람들, 돈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 사람들, 그런 인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볼 때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특히 우리 아들 준혁이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를 보는 순간 제 오랜 경험이 경고음을 울렸어요. 김수연이라는 그 여자, 30대 초반의 나이에 시중은행 지점장이라는 화려한 경력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아들 녀석이 말했죠. 아버지, 수연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실력으로 지점장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은행 지점장쯤 되면 재벌가 며느리 자리를 노릴 만한 스펙이라는 걸 말이죠. 그녀가 진짜 우리 준혁이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태성그룹 후계자의 아내 자리를 탐하는 건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이가 우리 집에 인사를 왔을 때였습니다. 명품 정장에 단정한 화장,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말했어요. 회장님, 비록 제가 평범한 집안 출신이지만 준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부족한 며느리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완벽한 대사입니까? 마치 리허설을 100번도 더 한 것처럼 매끄러웠어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 뭔가 숨기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한 시험 말이죠. 50년 사업 인생에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사람의 본성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돈 앞에서는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이틀 뒤 나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비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김 비서실장은 20년 넘게 나와 함께한 측근입니다. 눈빛만 봐도 제 뜻을 알아채는 사람이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회장님. 예비 며느님에 대한 건가요? 역시 눈치가 빠른 친구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에게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계획을 실행하기로 한 날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김수연이 근무하는 은행 지점은 강남의 번화한 거리에 위치해 있었어요.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이용하는 프라이빗 뱅킹 센터가 함께 있는 곳이었죠. 나는 일부러 며칠 동안 수염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20년은 된 듯한 낡은 작업복을 입었어요. 신발은 밑창이 헤어진 운동화를 신었고 손톱 사이에는 일부러 흙을 묻혔습니다. 거울을 보니 영락없는 노숙자 행색이었어요.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목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신분이 노출되면. 나는 손을 저으며 대답했죠. 걱정 마. 나를 아는 사람은 이 지점에 없어. 다들 양복 입은 회장만 봤지 이런 행색은 상상도 못할 거야.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은행 직원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차가운 시선들이었어요. 마치 더러운 쓰레기를 보듯 눈을 찌푸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로비 안내 직원이 코를 찡긋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말투부터가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나는 일부러 더 구부정한 자세로 가방을 꺼내 보였어요. 낡은 천 가방 안에는 돈다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일부러 구겨진 10,000원짜리와
5,000원짜리 지폐들로 채워 넣었죠. 총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이거 예금하고 싶은데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안내 직원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고액 자산가를 위한 프라이빗 뱅킹 센터입니다. 일반 예금은 1층 창구로 가세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수연이의 사무실은 바로 2층에 있다는 것을. 나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여기 지점장님한테 소개받고 왔어. 김수연 지점장님, 우리 손자가 알고 지낸다고 했어.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문이 열리며 수연이가 나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객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수연이는 빠르게 걸어와서는 안내 직원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안내 직원이 더욱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점장님은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십니다. 예약 없이는 면담이 불가능합니다. 1층으로 가세요. 나는 계속 우겼습니다. 아니, 나 정말 손자가 알고 지낸다니까. 이 돈 좀 예금하고 통장도 만들고 싶다고. 주변 고객들이 하나둘씩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성 고객이 코를 막으며 자리를 피했어요. 정장 차림의 남성 고객은 노골적으로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이때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나가주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이가 걸어왔어요. 그녀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보안 요원을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수연이는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은행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가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500만 원 정도로는 여기서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우세요. 근처에 다른 은행 지점들이 많으니 거기로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명확한 거절이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더 애원하는 투로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손자가 이 은행이 좋다고 했는데 나 이 돈 30년 모은 거야. 부탁이야. 이것만 예금하게 해줘. 수연이의 미소가 조금씩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어요. 한 여성 고객이 수연에게 다가와 불평했습니다. 지점장님, 이거 좀! 우리 같은 고객들 불편하지 않게 처리 좀 해주세요. 수연이는 그 고객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나를 보며 더욱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정말 여기서는 어렵습니다. 보안 요원님 모시고 나가드릴게요.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완벽하게 관리된 미소 뒤에 숨겨진 불편함과 냉소가 보였어요. 그녀는 나 같은 사람을 아예 고객으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내 팔을 잡으려는 순간 나는 가방을 꼭 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30년 모은 돈이라고. 이게 내 인생이야. 그런데 왜 못 받아주는 거야?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수연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당황스러워하는 게 역력했죠. 그녀는 보안 요원에게 눈짓을 했고 2명의 요원이 나를 부축해서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오자마자 한 요원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다음부터는 예약하고 오세요. 그리고 옷 좀 단정히 입고 오시고요. 나는 구부정한 자세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죠. 역시 그렇구나. 돈 냄새 나는 사람만 사람으로 보는구나.
그날 저녁 아들 준혁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수연 씨, 은행에 노숙자 같은 사람이 찾아와서 난리가 났대요. 자기 손자가 지점장 안다고 거짓말하면서요. 나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은행이면 그런 일도 있겠지. 준혁이가 계속 말했어요. 수연 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다른 VIP, 고객들 앞에서 망신당한 것 같았대요. 아버지, 수연 씨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의 바르게 대처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의 바르게. 가난한 노인을 쫓아낸 게 예의 바른 겁니까? 그래, 내 여자친구 대단하구나.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실 내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단계 시작해. 김 비서는 알았다는 듯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수연이가 근무하는 은행 본점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겁니다.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려는 비밀 VIP 고객이 그녀의 지점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죠. 금액은 500억 원. 은행권에서 500억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특히 개인 고객이 그 정도 금액을 움직인다면 지점장으로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죠. 수연이가 얼마나 들떴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이틀 뒤 나는 다시 그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최고급 맞춤 양복에 롤렉스 시계, 반짝이는 구두를 신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했고 향수까지 뿌렸죠. 비서 2명을 대동하고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로비 안내 직원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지난번 나를 쫓아냈던 바로 그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니,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VIP 고객으로 예약하신 분이시죠? 지점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직원이 앞장서서 걸었고 나는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고급스러운 상담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 김수연이 환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제가 이 지점의 지점장 김수연입니다. 그녀는 내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내 옷과 시계, 구두만 훑어볼 뿐이었죠.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아니면 알아보고도 모른 척하는 건가? 우리는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커피와 고급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수연이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500억 규모의 자산 운용에 대해 상담하고 싶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은행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일부러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좀 있어서 말이야. 어디다 굴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수연이의 눈이 반짝이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말이죠.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여러 투자 상품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같은 분께는 프라이빗 자산관리 서비스가 제격입니다. 전담 PB가 배정되고 세금 절감 전략부터 부동산 투자까지 토털 케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그녀는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미소는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오직 수수료와 실적만 보였죠. 상담이 끝나갈 무렵 나는 넌지시 물었습니다.
지점장님, 결혼은 하셨나요? 수연이가 살짝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네. 약혼했습니다. 곧 결혼 예정이에요. 그래요? 신랑 되실 분은 뭐 하시나? 대기업 임원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 준혁이는 겉으로는 태성그룹 전략기획팀 과장으로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회장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아들의 고집 때문이었죠. 임원이면 잘 사시겠네요. 그럼 돈 걱정은 없겠어요. 수연이가 겸손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도 일을 해야죠. 제 커리어도 중요하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한 거겠지. 그때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큰 목소리로 따지고 있었어요. 왜 내 돈은 못 받아주는데 저런 사람은 받아줘요? 수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복도 너머로 한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죠. 내 돈도 피땀 흘려 모은 건데 겨우 300만 원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직원들이 그 할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수연이가 황급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는 문틈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할머니, 조용히 하세요. 다른 고객들한테 피해가 됩니다. 피해. 내가 고객 아니에요? 내 돈도 돈이라고. 할머니, 저희는 일정 금액 이상 예치하시는 분들을 위한 프라이빗 뱅킹입니다. 300만 원으로는 그럼 나는 사람도 아니란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이는 주변을 의식하며 보안 요원에게 눈짓했어요. 2명의 요원이 할머니를 부축해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수연이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상담실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가끔 이런 일이 있어서요. 나는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저 할머니는 왜 계좌를 못 만들죠? 수연이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저희는 고액 자산가를 위한 프라이빗 뱅킹 센터라서요. 일정 금액 이하는 일반 지점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300만 원도 돈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저희 센터의 운영 정책상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점장님, 그럼 내가 300만 원만 맡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회장님께서는 500억 규모의 답만 하세요. 300만 원을 맡기겠다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지난번 가져왔던 그 낡은 천 가방을 꺼냈어요. 수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가방 기억나십니까? 수연이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진짜 기억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3일 전 이 가방을 들고 여기 왔던 노인 말입니다. 500만 원을 예금하고 싶다고 했던 그 노인이요. 수연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설마 네, 바로 저였습니다. 나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이진우라고 적힌 명함이었어요.
수연이는 명함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김수연 지점장님, 아니, 우리 준혁이의 약혼녀 수연 씨. 당신이 결혼하려는 남자가 누구인지 이제 알겠습니까? 수연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습니다. 나를 몰라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한 건 그 노인이 나라는 사실이 아니에요. 당신이 보지 못한 건 그 노인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30년 모은 500만 원도 평생 모은 300만 원도 똑같이 소중한 돈이에요. 수연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돈으로 봅니다. 500억 있으면 사람이고 300만 원 있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서 우리 준혁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드렸어요. 3일 전에 말입니다. 당신은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아까 그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나는 할머니께 다가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사람인데 왜 나한테는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저 좀 따라오시겠습니까? 나는 할머니를 1층 일반 창구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창구 직원에게 말했죠. 이분 계좌 개설 도와드리고 제 이름으로 5천만 원 입금해 주세요. 할머니께서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요. 할머니와 창구 직원 모두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왜 이러세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의 300만 원도 소중합니다. 그 돈에는 할머니의 삶이 담겨 있으니까요. 부디 이 돈으로 편안하게 지내세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은행을 나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김 비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비 며느님에 대해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준혁이가 스스로 깨닫게 해야지. 내가 억지로 떼어놓으면 평생 원망만 남을 거야. 그날 저녁 나는 준혁이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아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는 채 들어왔어요. 아버지, 부르셨어요? 준혁아, 앉아라. 아버지가 할 이야기가 있다. 나는 준혁에게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내가 노숙자 행세를 했던 것, 수연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VIP로 갔을 때는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이죠. 준혁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건 나이와 경험의 차이일 뿐이야. 하지만 저는 정말 수연 씨를 사랑했어요. 아니,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진짜 사랑은 말이다. 상대가 가진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의 본질을 보는 거란다. 수연 씨는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한 거야. 너라는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럼 저는 어떡하죠? 내 마음을 따르면 돼. 아버지는 다만 내가 진실을 알고 선택하길 바랄 뿐이야. 다음 날 준혁이는 수연이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둘의 약혼이 파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수연이 쪽에서 먼저 결별을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태성그룹 며느리가 될 가능성이 사라진 순간 준혁이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았던 거겠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준혁이는 지금 초등학교 교사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름은 박지은, 평범한 집안 출신의 소박한 성격을 가진 여자입니다. 처음 지은이를 만났을 때 기억이 납니다. 지은이는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명품 정장도 입지 않았어요. 깔끔한 원피스에 수수한 화장, 긴장한 얼굴로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준혁 씨의 여자친구 박지은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교사예요. 집안도 평범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준혁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라는 것을요. 지은이는 우리가 재벌가라는 것을 알고도 한 번도 아부하지 않았어요. 준혁이가 돈이 떨어져 곤란해할 때도 자기 월급으로 밥을 사주고 준혁이가 힘들 때 옆에서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여자였습니다. 지은이와 처음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나는 일부러 물었어요. 지은 씨, 우리 준혁이가 만약 지금처럼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라 무일푼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되죠?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게 결혼 아닌가요? 그 대답에 나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이 아이는 준혁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구나. 결혼식 날 나는 준혁이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내 아내를 소중히 해라. 저 아이는 너를 사랑하는 거지 내가 가진 걸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알아요, 아버지. 그리고 고맙습니다. 2년 전에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해주셔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수연이를 시험한 건 잔인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 그때 시험하지 않았다면 준혁이는 평생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을 겁니다. 돈만 버는 사람과의 결혼은 돈이 있을 때만 유지되니까요. 수연이는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다른 재벌 2세와 결혼했다고 하더군요. 역시나 그 사람도 준혁이처럼 신분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었대요. 하지만 6개월 만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한 이유였겠죠.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야 해요. 특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연이는 나를 VIP로 봤을 때는 완벽한 미소로 대했지만 노숙자로 봤을 때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녀의 본성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이고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거죠. 하지만 지은이는 달랐습니다. 지은이는 우리 집 직원들에게도 항상 공손했어요. 정원을 가꾸시는 할아버지께 차도 갖다 드리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도 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죠. 명절 때는 직원 가족들 선물도 챙기고 아픈 직원이 있으면 병원까지 함께 가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물었어요. 지은아, 왜 직원들한테 그렇게 잘해주니? 지은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그분들도 다 누군가의 부모고 자식이잖아요.
제가 그분들 입장이었다면 존중받고 싶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며느리를 만났구나. 지금 준혁이와 지은이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일부러 큰 집을 사주지 않았어요. 젊은 부부가 스스로 읽어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물론 몰래 그들의 계좌에 생활비는 보태주고 있지만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은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곧 할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돌아가신 아내 생각을 했어요. 아내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아내도 지은이 같은 며느리를 원했을 겁니다. 아내는 생전에 늘 말했습니다. 여보, 사람은 가진 것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마음을 봐야 해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수연이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마음이 가난했어요. 지은이는 가진 건 적지만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요즘 나는 가끔 그 은행 앞을 지나갑니다. 여전히 고급 승용차들이 즐비하고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드나들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곳에 계좌가 없습니다. 2년 전 그날 이후로 모든 거래를 끊었으니까요. 대신 동네 작은 은행을 이용합니다. 그곳 직원들은 나를 그냥 동네 할아버지로 대해요. VIP실도 없고 화려한 상담실도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미소는 진심이고 작은 금액도 소중히 여기는 곳이죠. 어제도 그 은행에 갔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100만 원을 예금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은행 직원이 그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열심히 모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 작은 대화 속에 진짜 존중이 있었습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을 모은 노력을 인정하는 마음 말이죠. 나는 이제 75입니다.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수연이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돈 많은 사람을 찾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 진짜 행복을 못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돈을 보니까요. 준혁이는 이제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도 행복합니다. 내 아들이 제대로 된 사람과 가정을 꾸렸으니까요. 가끔 준혁이가 물어봅니다. 아버지, 그때 수연 씨를 시험한 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었을까요?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잔인한 게 아니라 필요한 거였어. 결혼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단다. 그리고 진짜 잔인한 건 평생을 속이며 사는 거야. 맞습니다. 진짜 잔인한 건 결혼 후에 알게 되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했다는 걸 말이죠. 나는 수연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녀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지 못한 채 평생을 살게 될 테니까요. 지난 설날 지은이가 세배를 하러 왔을 때였습니다. 나는 세배돈 봉투에 수표를 넣어주며 말했어요. 지은아, 이건 내가 우리 준혁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줘서 주는 거야.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지은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더 감사드려요. 준혁 오빠를 만나게 해주셔서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2년 전 수연이를 시험한 건 준혁이를 위해서였지만 결국 준혁이가 진짜 사랑을 만나게 해준 셈이구나.
요즘 나는 후배 사업가들에게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식 결혼 문제로 고민하면 내 이야기를 들려줘요.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게. 강자에게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약자에게도 예의를 지키는 사람, 그게 진짜 인품이야. 그리고 덧붙입니다. 자식 배우자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 집안을 보고 오는 건지, 우리 자식을 보고 오는 건지 구별해야 해. 그게 가문의 미래를 결정하거든. 지금 내 손자가 태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결혼할 나이가 되면 나는 이 세상에 없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남아 있을 겁니다. 준혁이가 자기 아들에게 들려줄 테니까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단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뺐을 때 드러난다고. 그러니 너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조심하거라.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준혁이에게 물려줄 예정이에요. 준혁이는 이제 제대로 된 동반자와 함께 회사를 이끌어갈 겁니다. 지은이가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줄 테니까요. 가끔 나는 상상합니다. 만약 그때 수연이가 시험을 통과했다면 어땠을까? 아니, 애초에 시험 같은 게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면?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시험이 필요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답이었으니까요. 진짜 좋은 사람은 시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지은이처럼 말이죠. 지은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한결같았습니다. 우리가 재벌이든 아니든 준혁이를 똑같이 대했어요. 그게 진심이었죠.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그때마다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해요. 나는 며느리를 선택할 때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지 않는 사람. 수연이는 그 기준에서 탈락했고 지은이는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이제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여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이 행복하고 곧 태어날 손주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집안에 진짜 좋은 사람이 들어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2년 전 그 은행에서의 일은 이제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니, 추억이라기보다는 교훈이죠. 사람을 제대로 봐야 한다는 교훈 말입니다. 요즘도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노숙자 행세를 하고 은행에 갔던 그날, 수연이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VIP로 갔을 때의 완벽한 미소. 그 모든 게 한 사람의 두 얼굴이었죠. 하지만 지은이에게는 그런 두 얼굴이 없습니다. 지은이는 누구에게나 한결같아요. 그게 진짜 인품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요. 상대를 제대로 알고 결혼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겉모습만 보고, 스펙만 보고, 조건만 보고 결혼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 함께하면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차가운 사람과 함께하면 부자여도 불행해요. 나는 75년을 살면서 이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도 가르쳐 줬죠. 이제 내 손주에게도 가르쳐 줄 겁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단다. 이것이 내가 인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년 전 내가 예비 며느리를 시험했던 진짜 이유입니다.